안녕하세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사건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저는 결혼한 남자이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어요. 아내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사귀기 시작하여 20대 후반까지 10년이 넘는 연애를 했어요. 남들은 안 질리냐고 왜 한 여자를 그렇게 오래 만나냐고 하면서 저를 타박했지만 저는 그녀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전혀 질리지 않았고 정말 사랑스럽고 제 인생에서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왜냐면 그녀의 마음씨는 정말 고왔고 돌도 보석으로 만들 정도로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엄한 집안에서 마치 물에 빠진 강아지처럼 아무런 존재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성적으로만 제 가치가 결정되고 그날의 저녁 메뉴가 선정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저를 기죽지 않게 제 옆에서 좋은 말을 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지금의 아내였죠. 아주 어릴 때부터 아내와 저는 알고 지낸 사이다 보니 서로의 집에도 자주 놀러 갔어요. 아내에게는 하나뿐인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처음 볼 때만 해도 유치원생이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입술도 앵두 같고 속눈썹은 연장한 것처럼 길고 웃을 때마다 남들도 웃게 만드는 그런 얼굴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영특하고 공부도 특출나게 잘해 남들의 부러움을 한눈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화가 된 겁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시무룩하게 교실 한켠에 앉아 있더라고요. 웬만한 일 아니고서는 여자친구,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우울하게 있지 않거든요. 저는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마음에 무슨 일 있냐고 말을 걸었어요. 제가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아내는 교실 책상에 엎드려 눈물을 펑펑 쏟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아내는 힘겹게 말하더라고요. 내 동생 지은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대. 지은이는 우리 가족 걱정시키기 싫어서 학교 다니는 몇 년 동안 그 사실을 숨긴 거야. 나는 내 동생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나 언니 자격이 있는 걸까? 라고 했고 저는 놀란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한없이 착하고 무슨 말만 하면 배시시 웃으며 천사 같은 지은이가 왜 왕따를 당해야만 하는지 저와 아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학교가 끝난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함께 아내의 집에 가서 지은이를 만났어요. 지은이는 방 한켠에 웅크리고 있었고 저는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빠 다 들었어. 너 학교에서 안 좋은 일 당하는 거 왜 그동안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언니한테 말하기 힘들었으면 나한테 말해야지. 그러면 오빠가 도와줄 수 있잖아. 오빠도 가족이잖아. 네 언니랑 오빠가 손 쓸 거야. 너 다시는 친구들이 못 괴롭히게 아주 따끔하게 혼내줄 거고 지은이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이제 그만 앉아있고 일어나자. 그리고 다시 교과서 사러 가자. 라고 하면서 저는 지은이 손을 잡고 서점으로 갔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언니 오빠 미안해. 나는 그저 지금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죽음을 생각했어. 언니 오빠가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데 미안해. 나 이제부터 열심히 살 거야. 기죽지 않고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뭔가 자극이 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지은이를 항상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하굣길에 데리러 가면서 더 이상 친구들이 지은이를 괴롭힐 수 없게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반에 찾아가서 지은이 교과서를 찢은 애들이랑 괴롭힌 애들 싹 다 나오라고 소리친 뒤 그 애들 부모 전화번호를 받아서 단단히 혼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애들이 지은이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지은이가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니까 그 어린애들이 셈이 나서 왕따를 시키고 괴롭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 유치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은이가 기죽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줄곧 전교 1등을 했던 지은이는 자연스럽게 의대에 진학했고 집안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는 결혼을 해서 진짜 가족이 되었고요. 저희 부부는 지은이와 함께 참 많은 곳을 여행 다녔어요. 지은이는 제 친여동생 같아서 마음이 많이 쓰여서 일부러 이곳저곳 데리고 다닌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행복한 가족 생활을 보내고 있을 무렵 지은이가 결혼하겠다는 선포를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지은이는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던 지은이의 얼굴에서 이상한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워낙 속이 깊은 아이라 가족들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내색을 잘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뭔가 이상하길래 저는 아내에게 말했죠. 지은이 얼굴이 좀 이상하지 않아? 슬픔이 있는 것 같아. 지은이 남편이 지은이 괴롭히는 거 아니야? 자기 알고 있는 거 없어? 내가 둔한가? 왜 난 잘 모르겠지? 지은이 딱히 하는 이야기도 없고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저는 찝찝했어요. 그리고 나를 잡아서 지은이에게 말했죠. 너 걱정 있는 거 다 아니까 이제 숨기지 말고 말해. 너 자꾸 그렇게 살면 속에 병나서 오래 못 살아. 의사라는 애가 남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 속병은 못 고치면 쓰나. 형부, 저 무슨 일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말하는 거 언니한테 말하지 마요. 걱정하니까. 라고 하면서 몇 년간의 결혼 생활 속 숨기고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말해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지은이의 남편은 지은이와 결혼하자마자 태도를 180도 바뀌었더라고요.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 동기들과 함께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가서 새벽 늦게 집에 오거나 했답니다. 그리고 핸드폰 어플로 나이를 속이고 20살 어린 여자를 만나다가 지은이에게 들킨 겁니다. 당연히 지은이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지은이의 남편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라 괜히 발뺌을 하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지은이를 때린 겁니다. 그 이후로 두 부부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악화되었고 그 때문에 지은이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거죠. 이혼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너 빨리 이혼하라고. 지은이 남편 내가 반 죽이고 싶은 거 지금 참고 있으니까 당장 가서 서류 정리하라고 말을 했고 저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당연히 집안은 뒤집어졌고 저와 아내는 지은이 남편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지은이한테 사과하라고 하니 지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멸치 같은 지은이 남편은 헬스만 10년 넘게 한 제 말을 안 들으면 자신이 주먹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무릎을 꿇었죠. 그렇게 지은이는 저희의 도움으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지은이가 워낙 순수하고 상처가 많은 아이라 사람을 또 쉽게 잘 믿어요. 그리고 속이 워낙 깊어서 남한테 피해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요. 그러니 이혼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지은이는 그 이후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저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상담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하고 실상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지은이가 전쟁 후에 군인들이 겪는 수준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은이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프리랜서 일도 잠시 그만두고 지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지은이도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서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형부인 내가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자꾸 안 좋았지만 그래도 지은이가 점점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려온 겁니다. 아내가 갑자기 길거리에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마침 옆에 있던 지은이가 응급처치를 해서 다행히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아내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아내는 그 젊은 나이에 뇌경색이었고 저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통곡을 했습니다. 지은이도 정말 너무 힘들어했고 저희 가족 모두 어두컴컴한 숲길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제발 회복되기를 바랬지만 아내는 결국 눈 한번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순간에 아내를 잃은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죽으면 지은이는 더 힘들어할 걸 알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라도 지은이 곁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아내의 부재로 인해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서 서로를 더 멀리했어요. 같이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나니까요. 대신 누구 하나 죽지 않기로 약속을 했죠. 죽지 않고 살겠다는 약속을 할 정도로 저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지은이는 마음을 추스리고 병원에 들어가 일을 했고 저는 술을 간신히 끊고 다시 회사에 들어갔어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래도 죽을 것 같은 그 감정은 조금 옅어지더라고요. 아내의 사망 이후 지은이와 제대로 연락도 못했거든요. 그냥 묘한 그 슬픈 기류에 서로가 불편했거든요. 그렇게 지내던 도중 회사에서 검진을 받아오라는 통지서가 왔고 저는 지은이가 있는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지은이 얼굴도 볼 겸 해서요. 아무래도 지은이가 마음이 많이 약하고 혹시나 또 안 좋은 생각을 할까 봐서요. 그렇게 검진을 받았는데 건강한 줄 알았던 제 몸에 약간의 이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수면 마취로 바로 지금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날짜를 다시 잡아드리냐고 묻길래 저는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했죠. 아무래도 지은이한테 수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은이도 자기가 있을 때 수술 받으라고 하면서 예약을 해줬고 저는 일주일 뒤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 갔습니다. 역시나 지은이는 저를 환한 미소로 맞이해줬고 그렇게 저는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부분 마취를 하고 혹시 모를 통증과 불편함을 대비해 약간의 수면제를 복용받은 뒤 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제 허벅지 쪽에서 뭔가 물컹한 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 허벅지 옆에는 인형과 작은 상자가 있는 겁니다. 물컹함이 느껴졌던 건 제가 처제가 한참 왕따로 힘들어하던 학생 시절 때 행복 인형이라고 선물해준 인형이었어요. 물컹물컹하고 안으면 몸에 폭 감겨서 정말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왜 이걸 처제가 두고 간 거지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처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누우려고 하는데 상자가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다시 몸을 일으켜 상자를 보는데 그곳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지은이가 그동안 여행을 하며 찍은 사진 수백 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주도 첫 여행에서 처제와 아내와 함께 우도에 가서 찍은 말 타는 사진, 그리고 땅콩 아이스크림 먹는 사진 등 전부 행복한 기억들이 잔뜩 담겨 있었어요. 이게 언제적이야 하면서 추억에 빠져 있을 때쯤 강릉에서 찍은 사진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진은 처제와 아내 둘이서 간 여행이었어요. 카메라를 만지는 걸 좋아한 처제는 그 여행에서 자기 언니 사진을 예쁘게 찍어준다고 했거든요. 1박 2일 여행에서 사진만 수천 장을 찍어 그 사진을 골라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성격이 꼼꼼한 처제는 포토샵까지 다 건드린 이후에야 사진을 인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프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사진이 뒷전으로 물러났고 결국 이 사진들은 아내의 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처제는 아내가 죽은 뒤 언니 흔적을 지우다가 그 카메라 파일을 다시 발견한 거고 눈물을 애써 참으며 사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라낸 거였어요.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상자를 덮으려고 하는데 상자 뚜껑 위에 작은 종이가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고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건 지은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형부, 아니 편하게 오빠라고 부를게요. 오빠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언니가 그렇게 가버린 후에 오빠랑 연락을 안 했죠. 서로 힘드니까.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보면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나 봐요. 오빠는 보니까 많이 좋아진 듯 하더라고요. 낯빛이 좋아요. 저번에 오빠가 저희 병원에서 검진 받는다고 할 때 솔직히 저 많이 떨렸어요. 오빠 돗자리 깔아야 하잖아요. 워낙 사람 속 파악하는 데 재주가 있으니까 또 제 속마음을 눈치채고 제가 괜한 걱정 끼쳐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부러 밝아 보이려고 볼터치도 했는데 마음의 그늘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겨내려고 그 우울함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저 이제 많이 지쳤어요.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부, 원래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저 솔직히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은 다 환하게 웃으며 사는데 왜 나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형부 오늘 수술해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살면서 형부한테 피해만 끼쳤구나. 형부한테 내가 잘해준 게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형부 미안해요. 이런 처제라서. 집만 대고 걱정만 끼치는 처제라서 미안해요. 이 사진은 제가 형부 병원 예약 잡고 그 일주일간 열심히 편집하고 고른 거예요. 형부,
제가 떠나면 이 사진 속 저와 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형부 머릿속에서 웃고 있고 행복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리고 물컹 인형은 형부가 저한테 행복 인형이라고 줬잖아요. 안고 있으면 행복해지고 상처는 다 없어진다고 하면서요. 이제 저한테 이 인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형부, 제가 떠나고 힘드시면 이 인형으로 마음 달래요. 고마웠어요, 그동안. 이런 선택을 해서 미안해요. 형부는 꼭 끝까지 살아요. 죽지 않고 살겠다는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해요. 라는 말이 써 있는 겁니다. 저는 간호사를 소리 지르며 불렀고 이 편지를 보여줬어요. 간호사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병원 관계자들을 전부 불렀고 사람들은 바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메라 상으로는 지은이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옥상이 없다는 것은 떨어졌다는 거죠. 옥상이 텅 빈 것을 본 병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지은이 이름을 불렀고 모두들 패닉이 되었어요. 저 또한 정말 발 한 걸음 떼기 힘들 정도로 온몸이 마비된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때 한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지은이가 5층 건물 방에 걸려 있던 거예요. 5층에 공사를 한다고 초록 색깔 그물망을 밖에 걸어놨는데 지은이가 떨어지면서 그곳에 걸려 있었고 바로 병원 사람들은 5층으로 내려가 지은이를 끌어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숨이 붙어 있었던 지은이는 바로 구급차로 실려가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떨어지면서 큰 쇼크가 와서 의식은 없었지만 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안도감을 내쉬었는지 몰라요. 그때 지은이가 다니는 병원장님께서 소리내 울며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지은 선생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서 3주간 휴가를 갔다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몰랐네요. 선생님, 마음이 너무 여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긴 쉽지 않는 성격이에요. 정말 천사 같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는데 언니가 죽고 난 뒤로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가끔은 눈이 벌개진 상태로 나타나더라고요. 펑펑 운 모양이지 우울증이라는 것은 눈치챘지만 그래도 조금만 버티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지은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병원 지은이의 레지던트 동기들이 전부 내려와서 지은이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어요. 교수님까지 오셔서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새벽에 돌아가며 지은이 곁을 지켰고요. 희미해지는 숨을 가진 지은이가 다시 정상 호흡으로 돌아와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눈을 뜨고 의식을 차린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너가 나한테 해준 게 없긴 뭐가 없어. 형부는 너랑 네 언니랑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데 네 존재 자체가 나에게 선물이고 감사함인데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하늘에 있는 네 언니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지은아, 형부가 더 보살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깨어나줘서 고마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다시 살아보자. 라고 했고 지은이는 형부 미안해요. 저 이제 정말 깨달았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걱정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저 미쳤나 봐요. 저도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건지. 문을 열면 또 문이 나왔고 문을 열기 위해 죽을 만큼 노력했는데 문이 또 있는 걸 본 순간 죽을 만큼 노력하는 대신에 죽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우울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형부, 제가 잘못된 선택했습니다. 이제 저 정말 삶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지은이는 한 달간의 입원 치료 끝에 다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와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저와 지은이 모두 너무나 감동받은 일이 생겼어요. 병원 직원들이 지은이에게 힘내라고 20통이 넘는 손편지를 써준 거예요. 전부 다 지은이의 행복을 바라는 편지였고 감동받은 지은이는 눈에 실핏줄이 터질 때까지 통곡을 했어요. 그때 지은이가 그러더라고요. 형부, 나 이제 사람들 도우면서 살 거예요. 나 오늘 받은 사랑 절대 잊지 못해요. 내가 죽긴 왜 죽어. 살아서 사람들한테 보답해야지. 지켜보세요. 나 씩씩해질 거고 그 누구보다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저와 처제는 아내가 있는 산소에 갔어요. 언니, 못난 나를 용서해줘. 내가 언니가 보고 싶어서 잠깐 미쳤나 봐. 겁도 없이 거기서 뛰어내리다니. 언니가 나 살려준 거지? 그물망에 걸리게 한 거 다 언니가 그렇게 해준 거지? 언니, 다 듣고 있는 거 알아. 언니, 나 이제 열심히 살 거야. 형부랑도 약속했어. 내가 늙어서 나중에 언니 있는 곳으로 간다면 언니, 그때는 나 안아줘야 해?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말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지은이는 내가 지킨다. 한 번 형부면 평생 형부인 거지. 우리 지은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 그래도 지은이 이제는 자기 힘든 거 말할 줄도 알고 많이 성숙해졌어. 자기는 거기서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 알겠지? 사랑해. 라고 하면서 산소에서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지은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의사 일을 그만두기로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고 하면서요. 지은이는 제게 말하더라고요. 형부, 나는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 예민한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점점 깎이는 기분이었어요.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꾸역꾸역 입어서 정말 금방이라도 숨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형부, 나 사람 말고 동물을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원래도 학부생 때 생각했다가 마음을 접었거든요. 그런데 저 이제는 깨달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내 행복을 쫓으려고요. 형부, 저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은이는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한다면 하는 처제였기 때문에 처제는 편입을 준비했고 자격증까지 있기 때문에 편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큰 이슈였다고 하더군요. 의대생이 수의사로 왔다고요. 하지만 처제는 행복해 보였어요. 수의사 면허를 딴 처제는 동물병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기견 보수전담 수의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저에게 카톡으로 강아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 인생 통틀어서 처제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래, 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행복해지는구나. 그때 정말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처제는 그 후로도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 지금은 안정기를 가졌고 수의사 일을 하며 긍정적이고 많이 밝아졌어요. 저도 그런 처제를 보고 한시름 놓았고요. 처제는 말하더라고요. 형부, 저 이제 행복해요. 제 걱정하지 말아요. 사람은 감정을 숨기기보다 드러내며 공유하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여태까지 몰라서 이렇게 고생했나 봐요. 물론 앞으로 살면서 마냥 행복하지 않고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할 때도 많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감정 숨기며 행복한 척 하지 않을 거고 남들에게 고민 상담하면서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회사에서 자리를 잡았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많이 줄었고 어느 정도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처제는 모두 안정기에 접어들어 지금은 서로의 일을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힘들지만 죽음이 있기에 서로의 삶이 소중해진다고 봐요. 하지만 일부러 앞서가려고 하는 죽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겠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태어나면 죽음이 있듯이 자연의 섭리를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힘드신 분이 있다면 저와 처제의 극복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